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장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검사 결과도 조작하실 건가요? 조작! 그럴 필요 없죠. 당신이 검사 받으러 가지 못하면 되니까. 서연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뭐야? 장태수가 당황하는 사이 경찰차들이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감금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태수와 부하들이 연행되는 것을 보며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연 씨와 김영옥 회장님은 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김영욱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혜정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안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우산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죠. 이서연 26살의 청소부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에 푹 젖어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었고 얇은 점퍼는 거센 빗줄기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녹슨 열쇠 꾸러미가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죠. 대웅그룹 본사 건물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묵묵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까지는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 오늘도 지각은 면했네. 서연이 대웅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새벽 청소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목 안쪽에 묵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낡은 금목걸이.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서연에게 이 목걸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의 청소구역은 20층부터 25층까지.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갈 때 서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네. 45층 회장실은 평소 청소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특별 지시가 있을 때만 출입이 허가되는 곳이었죠. 3년 동안 일하면서도 단 2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50분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청소부로서 건물 관리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젖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찍찍 소리를 내며 자국을 남겼죠.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거대한 집무실 안 김영욱 회장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가 무색하게 평소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대웅그룹을 이끌던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어질러진 서류들과 쓰러진 액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젊은 시절의 김영욱 회장과 어린 세 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의 한쪽 모서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달려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회장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회장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순간 서연의 목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평소엔 5단에 숨겨두던 금목걸이가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특이한 디자인의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희미하게 어떤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죠. 세월의 흔적으로 닳고 닳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영욱 회장의 눈이 그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회장의 손이 떨리며 서연의 목걸이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 손은 간절함과 그리움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몸짓이었죠. 그건 혜정이, 내 딸이, 막내딸. 그 말을 끝으로 김영욱 회장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며 서연의 팔 안으로 쓰러졌죠. 서연은 당황한 채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웅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불과 5분도 안 되어 긴급 의료진이 도착했고 곧이어 회사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죠. 심장마비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의료진이 회장을 들것에 실어나가는 동안 비서실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회장님이 왜 이 시간에 회사에 계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청소하러 왔다가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확인하러 왔는데. 서연이 설명하는 동안 주변에 모인 임원들의 시선이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저 목걸이. 설마.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저거 혹시 회장님이 찾던 그 목걸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게 왜 청소부한테 있어? 회장님이 목걸이 보고 쓰러지셨다던데.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대웅그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목걸이가 뭐길래? 왜 회장님은 이걸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인의 걸음걸이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최미정, 대웅그룹의 장녀이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방금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미정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미정은 곧장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미정이 서연 앞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의 시선은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죠. 순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그 목걸이 어디서 훔친 거야?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죠.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거짓말.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연의 목걸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미정은 이를 악물었죠. 그 목걸이가 뭔지 알고나 있어? 그건 우리 집안에.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서연을 향한 적의로 가득했습니다. 대웅그룹 본사 회의실. 새벽에 소동이 있은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최미정 부회장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둘러보았죠. 어머니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그 청소부가 걸고 있던 목걸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50년 넘게 일해온 박종태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부회장님, 저는 그 목걸이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에 막내 따님을 위해 특별 주문 제작하신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죠. 박 상무님은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신 모양이군요. 우리 집에는 딸이 둘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비밀에 붙입니다. 언론에 새어나가는 순간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편 병원 휴게실에서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혜정이라는 이름은 누구일까? 서연은 목에서 목걸이를 빼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H, J, 1998,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 누군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종태 상무였습니다. 이서연 씨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상무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 목걸이,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30년 전 회장님께서 막내 따님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따님이요? 하지만 혜정이라는 막내 따님이 있었어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실종되었죠. 회장님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전국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15년 전부터는 가족들도 그 아이의 존재를 입 밖에 내지 않았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진짜라면 당신이 그 잃어버린 막내 따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최미정 부회장은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박 상무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성북구에 있는 해맑은 고아원을 찾아가 보세요. 30년 전 그곳에서 한 아이가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각 대웅그룹 본사 지하 문서 보관실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1998년도 자료는 모두 폐기합니다. 특히 가족 관련 서류는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미정은 서늘한 표정으로 서류들이 파쇄기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혜정, 1998년 3월 15일생이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도 있었죠. 이미 죽은 아이야. 30년 전에 끝난 일이고. 미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곧장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해맑은 고아원. 낡은 건물 앞에 서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문을 열고 나온 것은 60대 중반의 수녀님이었습니다. 혹시 30년 전 이곳에 맡겨진 아이들의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오래된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15년 전 화재가 있어서
서연은 실망감을 감추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숨을 헐떡였죠. 그 목걸이. 수녀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기록은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1998년 봄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어머니인 듯한 여인이 울며 맡기고 갔죠. 목걸이를 꼭 간직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매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뒤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라면 내가 기억하지. 80대의 노수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죠.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 다른 아기들과 달리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었지.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노수녀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똑같은 눈이야. 그리고 그 목걸이.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목걸이. 제 어머니를 아시나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 여인이 했던 말은 잊을 수가 없구나. 이 아이는 반드시 찾으러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을까?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고아원을 나온 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서연 씨죠? 저는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대웅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일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순간. 과연 김영옥 회장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런데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뜻밖의 인물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었죠. 미정의 옆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우리가 먼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미정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최미정과 마주선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정의 부하들이 서연을 에워싸고 있었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간단해요. 그 목걸이를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5천만 원을 드릴게요.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팔 수 없어요. 어머니? 당신 같은 고아에게 무슨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미정의 조롱 섞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민석 변호사가 나타났죠. 무슨 일입니까, 부회장님? 한 변호사는 상관없는 일이니 비키세요. 하지만 민석은 서연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모시고 오라고 하셨죠.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미정은 부하들에게 손짓을 하며 물러났죠.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석은 서연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민석이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이 깨어나시자마자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부회장님은 당신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김영옥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혜정아, 정말 내가 맞니?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서연도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났죠. 저는 이서연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 목걸이, 내가 내 첫 생일에 만들어준 거야. 뒷면을 봐. H, J, 혜정이 이니셜이지.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가슴에는 홍두깨 모양의 반점이. 서연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그 특징들이 모두 있었죠. 어떻게 아세요? 내가 내 딸이니까. 30년을 찾아 헤맸어. 미안하다, 혜정아.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그때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민석은 서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회장님께서 당신을 딸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미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비서 장태수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둔 것이었죠. 그날 밤 미정은 장태수를 불렀습니다. 내일 그 여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네, 부회장님. 한민석 변호사가 주선한 곳은 서울의료원입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해 무관계로 나오게. 하지만 그건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찾겠어. 장태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석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죠. 혈액을 채취하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조심하셔야 해요. 민석의 당부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그 시각 병원 지하 검사실에서는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태수가 검사 담당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있었죠. 이서연의 검사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김영옥 회장과 무관계로요. 이건 범죄입니다. 당신 아들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검사 담당자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만났던 노수녀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왔구나. 어제는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노수녀는 서연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죠. 이건 당시 원장 수녀님의 일기야. 여기 내 이야기가 적혀 있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20일자 일기였죠. 오늘 한 여인이 아기를 맡기고 갔다. 고급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수척했다. 아기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여인은 울면서 말했다. 반드시 찾으러 올 테니 그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하지만 왜인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 여인이 왜 저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야. 그 여인의 눈빛은 간절했어.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지. 서연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퍼즐 조각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죠. 고아원을 나온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죠.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지금 당장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최미정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민석의 긴급한 전화를 받은 서연은 즉시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죠. 민석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지인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누군가 검사실 직원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서연 씨의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미 다른 병원에 연락해뒀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재검사를 받으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무관계였습니다. 최미정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를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청소부와 어머니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웅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그 청소부가 사실 회장님 딸이래. 최 부회장이 돈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더라. 회장님이 직접 딸이라고 인정하셨다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직원들은 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빛을 보냈죠. 서연은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있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여전히 출입 금지 구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서연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그날 새벽 이후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 했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쓰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액자를 세우려는 순간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반쯤 열린 서랍 안에 노란 메모지가 있었죠. 메모지를 꺼내본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영욱 회장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혜정이를 찾는 방법. 목걸이 H, J, 각인, 하트 모양 펜던트. 신체 특징 오른쪽 어깨 검은 점, 가슴 왼쪽 홍두깨 모양 반점. 생년월일 1998년 3월 15일. 혈액형 AB형 RH-.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죠. 특히 희귀한 혈액형까지 같았습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최미정이 서 있었죠. 부회장님, 그런 메모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검사 결과가 진실이야. 미정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진실?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미정이 서연의 손에서 메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메모를 가슴에 품었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최미선, 대웅그룹의 둘째 딸이 나타났습니다. 미정과 달리 미선의 표정은 복잡했죠. 미선, 너까지 왜 이래? 언니도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혜정이를 찾아 헤맸다는 걸. 이 사람이 정말 혜정이라면. 닥쳐. 혜정이는 죽었어. 30년 전에. 미정의 절규 같은 외침에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죠. 언니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알아요. 혜정이를 고아원에 버린 게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어. 재혼한 아버지가 혜정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어머니도 새 출발이 필요했고. 서연은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였다는 말인가요? 미선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당신을 데려간 그날 어머니는 미쳐버릴 것처럼 울었죠. 거짓말하지 마. 미정이 소리쳤지만 미선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년 3월 15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울면서 먹었죠. 혜정이 생일이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월 15일. 자신의 생일이었죠. 이제 그만해.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혜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대웅그룹은 내 것이니까. 미정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졌어.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미정이 떠난 후 미선이 서연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이 주소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진실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미선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이었죠. 대웅그룹 가문의 딸이 이런 곳에 왜 오라고 했을까? 문을 두드리자 미선이 직접 나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미선은 왠지 초췌해 보였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여기는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에요. 어머니가 몰래 보존하고 계시죠. 미선은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상자들이 있었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미선이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용품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예요. 1998년 혜정이가 사라진 그해의 일기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김영옥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빼곡했죠. 1998년 3월 20일 혜정이가 사라졌다. 미정이가 재혼을 위해서는 혜정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정이가 혜정이를 데려갔다.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는다. 미쳐버릴 것 같다. 3월 25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미정이가 막았다. 재혼이 깨질 거라고. 회사도 위험해질 거라고. 하지만 혜정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후회하셨어요. 그때 미정 언니를 막지 못한 것을요. 미선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이에요. 언니가 혜정이를 안고 나가던 그날. 흐릿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미정이 아기를 안고 차에 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이 증거들을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언니가 무서웠고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민석 변호사였죠. 서연 씨, 큰일입니다. 장태수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저를? 재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최미선,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장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서연은 일기장과 사진을 품에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장태수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서연 씨, 조용히 따라오시죠. 서연은 붙잡혀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한강 근처의 폐공장으로 향했죠. 당신이 뭘 찾았는지는 상관없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장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검사 결과도 조작하실 건가요? 조작? 그럴 필요 없죠. 당신이 검사 받으러 가지 못하면 되니까. 서연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뭐야? 장태수가 당황하는 사이 경찰차들이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한민석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죠. 미선 씨가 신고했습니다. 감금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태수와 부하들이 연행되는 것을 보며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는 김영욱 회장과 미선, 그리고 한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정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연 씨와 김영욱 회장님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김영욱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은 회장을 부축하며 끌어안았죠. 혜정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두 사람을 안으며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대웅그룹 본사에는 특별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후계자 문제였죠. 대웅그룹 특별 이사회가 소집된 그날 오후 최미정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서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민석 변호사는 서연과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김영욱 회장이 서연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혜정아, 이제 내게 모든 것을 돌려줄 때가 됐구나.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는 숨겨진 금고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단다. 98만 315.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낡은 앨범, 그리고 작은 아기 신발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죠. 이게 내 진짜 출생신고서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혜정, 1998년 3월 15일생, 모 김영욱, 부 이정훈, 그리고 특이사항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우측 어깨 검은 점, 좌측 가슴 홍두깨 모양 반점, 혈액형 AB형 RH-.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그래서 내가 재혼을 서둘렀던 거야.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민석이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 그것도 있었구나. 혜정이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야. 서연이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죠. 매달 내 용돈을 넣어뒀단다. 언젠가 돌아올 나를 믿으면서. 이자까지 하면 꽤 될 거야. 서연은 울컥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미정이 들어왔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미정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와 미선이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옥 회장이 힘겹게 일어섰죠. 미정아, 내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나도 이제 다 알아. 미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미선이가 다 말했어. 내가 혜정이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아이를.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새아버지는 혜정이를 원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새 출발이 필요했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죠. 서연이 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모습을 본 미정의 눈에 질투와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어머니라고? 감히 내가? 미정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하자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비켜. 이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때 미선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장태수가 다 자백했어요. 언니가 시킨 일들을 모두.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꺼내 들었죠. 최미정 부회장, 당신은 유전자 검사 조작, 문서 위조, 감금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건 모함이야. 난 단지. 미정이 뒷걸음질 치다가 금고 앞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서류가 보였죠. 대웅그룹 후계자 지명서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순간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빨리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잡았죠. 놓으세요. 안 돼. 그건 내 것이야. 두 사람이 봉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봉투가 찢어지며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영욱 회장의 친필 유언장이었죠. 민석이 유언장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영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세 딸이 균등하게 나누어 갔대. 그룹 총수 자리는 가장 어린 딸 이혜정에게 물려줄 것을. 거짓말이야. 미정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분명히 김영욱 회장의 서명과 날인이 있었죠.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김영욱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도 내 딸이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내 몫은 남겨뒀다. 다만 총수 자리는 혜정이가 맡아야 해. 그 아이는 욕심이 없으니까. 미정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서연은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총수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영욱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혜정아. 하지만 이건 내 운명이야. 내가 돌아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밤 김영욱 회장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회장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아기 혜정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병실에서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니었죠.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이혜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웅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웅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욱 회장의 건강 악화와 후계자 지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죠. 무대 뒤편에서 서연은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죠. 한민석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이혜정이라는 게 30년의 거짓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를 되찾을 때예요. 그때 미선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큰일 났어요. 언니가 사라졌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있었죠. 일단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경찰에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욱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저는 대웅그룹과 저희 가족의 중요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딸을 되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손짓을 하자 서연이 무대로 나왔죠. 이 아이가 제 막내딸 이혜정입니다. DNA 검사로 99.9% 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30년 동안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영욱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제 큰딸 미정이가 관련된 일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죠. 미정이는 제가 재혼하던 시기에 혜정이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30년간 숨겼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영욱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한민석입니다. 지금부터 최미정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 파쇄된 문서들의 복원본, 장태수의 자백서까지. 최미정 부회장은 이혜정 씨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공작을 벌였습니다. 문서 위조, 증거 인멸, 감금 교사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최미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떨리는 손.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미정이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김영욱 회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죠. 미정아, 어머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대웅그룹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어요. 미정의 절규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혜정이가 없어진 후로 어머니는 저와 미선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으셨어요. 항상 그 아이만 찾으셨죠. 살아있는 우리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김영욱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나는 너희도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제가 한 일이요? 전 어머니를 위했어요. 새아버지는 혜정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 아이가 있으면 재혼도 사업도 다 물거품이 될 판이었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버리신 건가요? 미정이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모를 거야. 18살에 엄마의 재혼을 위해 동생을 포기해야 했던 내 심정을.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 대웅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건 그 재혼 덕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언니는 어머니에게서 딸을 빼앗았어요.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봤잖아요. 그런데도 언니는 끝까지 진실을 숨겼어요. 미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난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김영욱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미정에게 다가갔죠. 미정아, 너도 내 딸이야.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넌 내 딸이야. 회장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죠. 김영욱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최미정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웅그룹의 새로운 총수로 이혜정을 지명합니다. 비록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 아이는 누구보다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온 이 아이가 대웅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 거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미정과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는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김영욱 회장이 세 딸을 모두 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3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 담겼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대웅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웅그룹 회장실, 이제는 이혜정의 이름표가 붙은 그곳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혜정 대표님,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비서의 말에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죠. 이사회의실로 들어서자 이사진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최미정도 있었죠. 법적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미정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평이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가 제안한 대운복지재단 설립건입니다. 서연이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룹 수익의 10%를 출연하여 고아원 출신 청년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대표님, 10%는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저는 30년을 고아원에서 그리고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가진 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서연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운 좋게 가족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죠. 대부분은 평생 그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미정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죠. 미정이 서연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속죄할 차례입니다.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연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사회의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민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죠. 잘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누군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도요. 민석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정말 회장직을 맡으실 건가요? 한 달 전에는 거절하려 하셨잖아요. 서연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실 지금도 망설여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것은 회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해맑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대운복지재단의 첫 사업 대상이었죠. 혜정아, 노수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서연을 혜정이라 불렀지만 그 이름이 아직도 낯설었죠. 수녀님, 앞으로 이곳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남달랐으니까.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전 여기서 자란 게 아닌데. 노수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 왔을 때는 1살이었지. 하지만 5살 때까지는 여기 있었단다. 기억 안 나니?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어린 소녀. 어머니가 절 찾으러 오셨나요? 매년 내 생일마다 왔지.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미정이가 막았거든. 그래도 선물은 꼭 남기고 갔단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욱 회장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죠. 혜정아. 회장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아니에요. 저희는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영욱 회장이 힘겹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회사가 아니야.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란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미정과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세 자매가 어머니를 둘러쌌죠. 우리 모두 함께 있어서 행복해. 김영욱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후 대운복지재단 창립 기념식장. 서연은 단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아원 출신 청년들, 청소부들, 그리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이혜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서연이기도 합니다. 30년의 시간이 저를 만들었고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죠. 이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든든한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민석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청소부였던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낸 현실이죠.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바람에 실려온 대답처럼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혜정이자 이서연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